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만 15세에서 49세의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16년에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격히 떨어졌으니 이미 저출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흔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해준다는 출산장려금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셋째를 낳기만 하면 1억을 준다는 이 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1억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아이를 기를 때 드는 비용과 사교육비, 내 집 마련 등 저출생의 돈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과도한 비용 지출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단체에서는 일시적인 금액 지원으로만 저출생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를 보여주는 지도를 서비스하여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임기 지도는 전국 지도에서 지자체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임기 여성의 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까지 했죠. 많은 여성들은 이 지도를 보고 여성을 아이를 낳는 기계로 보고 있는 것이냐며 정부의 행태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 자궁이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 품목 같은 기분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럼 이런 가임기 지도는 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시작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 첫 해부터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죠. 결국 정부는 각 도시에서 저출생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임기 지도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쥐고 경쟁해서 이기는 지자체에게만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 성과를 내려고 하니 부족한 정책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여성은 더욱 아이를 낳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기 이전에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결혼시장 이탈계층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성이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을 할 때 불이익을 주고 고학력, 고소득의 여성이 배우자를 하향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면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으면서 결혼시장이 늦게 들어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을 한 명의 사회적 존재로 본다면 이런 내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여성은 아이를 낳아주는 기계로만 보는 것 같다는 차별을 직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거나 본인의 삶은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성차별적 사례들을 직접 겪다 보니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예전처럼 필수적인 덕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스웨덴으로 꼽힙니다. 스웨덴에는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 손에는 유모차를 또 다른 손에는 카페라떼를 든 스웨덴 아빠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인구통계학과 교수는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을 중점에 두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평등에 먼저 집중했고 이러한 정책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웨덴은 남자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지정한 국가입니다. 결국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함께 육아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출생에 관심을 갖긴 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출산 정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고령화 사회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는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여겨진다고 하죠.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은퇴연금이 노동자 평균 소득의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에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데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15년의 시간이 걸렸기에 정책을 안정시킬 수 있었겠죠. 젊은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성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출산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 구조적으로 안정된 정책입니다. 아무리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양가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자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출산 휴가는 남녀누가 가도 상관없으니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는 여성이 휴직을 갖게 되고,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면 경력을 이어가는 것도 승진도 힘들게 되죠. 이마저도 회사에서 퇴직을 선고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은 경력 절단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몸 상태도 출산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겪게 되는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은 현재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가 예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그에 맞는 정책들을 다시 구성하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요?